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알고 있던 한국 고대사는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 된 비밀은 기독교와 해양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제는 1300년 전 이미 그 길을 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는 단순한 약소국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견줄 해상 제국이었습니다. 며칠 전 서울 국제컨벤션홀에서 한 재야 연구자가 던진 이 한마디가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꺼낸 것은 1969년 일본에서 출간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백제가 660년 멸망했을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피난민 중 기독교인이 많았다. 도쿄대학 출판부에서 발행한 이 문헌의 한 구절이 강당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탐나에서 대마도, 대만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까지 백제의 22담로가 새겨진 지명들이 스크린에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객석은 술렁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백제는 동아시아 최초의 해양 제국이었다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진실, 그리고 한반도가 품고 있던 거대한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킴이라고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로 지난 20년간 글로벌 해운 포워더로 일했고 현재는 대학에서 무역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새벽, 짠내 섞인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철음을 울리며 컨테이너를 옮기는 소리가 바다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북극항로 지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원형 지도의 중심에는 그린란드가, 그리고 그 끝자락에는 한반도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항은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물류의 심장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 이렇게 바다를 지배해 왔을까요?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두 노동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항구는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근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가는 거리가 무려 40%나 단축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황금 항로의 종착점이 바로 여기 부산이라는 사실이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컨테이너선 한 척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선체에 새겨진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머스크나 에버그린 같은 외국 선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북극 항로를 시험 운항 중인 신생 한국 해운사의 배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한진, 현대, 장금상선 같은 글로벌 해운 기업은 들어봤어도 이렇게 작은 신생 한국 해운사까지 저만한 기술력으로 북극 항로 시험 운항에 나섰다니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해운 강국이 되었을까요? 물론 조선업은 세계 1위지만 해운업에서도 이렇게 약진하고 있다니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 DNA에 새겨진 무언가가 아닐까요? 바다를 지배하려는 본능적인 열망 말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제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셨죠. 평소 제 관심사를 알고 계셨던 교수님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울 국제컨벤션홀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고대사 학술대회에 꼭 참석하라고요. 백제사를 둘러싼 한중일 학자들의 격론이 예상된다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제라니요. 그것이 동북아 물류와 무역학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백제는 그저 한반도 서남부를 차지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고구려의 위세에 눌려 있었고 신라에게 결국 멸망당한 약소국이었죠. 그런데 왜 교수님은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신신당부하신 걸까요? 노트북을 다시 열고 백제에 관한 최신 연구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사서에는 백제가 요서와 산둥 지역까지 지배했다는 기록이 있었고 일본 서기에는 백제를 대국으로 묘사한 구절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담노라는 행정구역이었습니다.
백제가 운영했다는 22개의 담로가 한반도를 넘어 일본, 중국, 심지어 동남아시아까지 퍼져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백제는 우리가 알던 그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해양 제국이었던 것이죠. 마치 대항해 시대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아니면 7개 바다를 지배했던 대영 제국처럼 말입니다. 며칠 전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한 원로 역사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해운업계에서 일하며 동아시아 항구들의 패턴을 연구한다는 걸 알고 먼저 연락을 주셨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21세기 항로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게. 거기에 답이 숨어 있네.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낡은 서류 가방에서 꺼낸 자료들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 지도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무역로들, 그리고 그 거점마다 적힌 이름들. 탐나, 담노, 담모라, 담수, 다낭. 제가 20년간 화물을 실어 나르며 거쳐갔던 그 항구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백제의 22담로 네트워크일세. 자네가 다녔던 그 항로들이 이미 1500년 전에 존재했다는 거지. 그 말이 머릿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연구실 책상은 온통 논문과 사료집으로 뒤덮였죠. 중국 정사인 송서와 남제서, 일본 서기, 삼국사기, 그리고 현대 학자들의 연구 논문들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곳곳에서 백제라는 이름이 튀어나왔지만 그 모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한반도 서남부의 작은 나라로, 어떤 기록에서는 요서와 산둥을 지배한 대국으로, 또 어떤 해석에서는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한 해양제국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일본 학자 후지모토 마사유키의 1969년 저서였습니다. 일본사 속의 불교와 경교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충격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백제가 660년 멸망했을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피난민 중 기독교인이 많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백제는 우리가 알던 폐쇄적인 고대 국가가 아니라 실크로드를 따라 들어온 경교 즉 동방 기독교의 한분파까지 수용한 국제적인 나라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백제의 담로 제도에 대한 기록을 찾기 시작했죠. 삼국사기에는 백제가 22개의 담로를 설치했다는 간단한 기록만 있었지만 그 담로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명을 추적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의 옛 이름인 탐나, 일본 대마도의 원래 발음인 담마도, 대만의 고대 명칭인 담모라, 필리핀 루손섬, 북서쪽의 담무랑,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의 담물란, 태국의 담수, 베트남의 다낭. 모두 담이라는 음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가 해운업계에서 일할 때 늘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 한국 선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에서 유독 강세를 보이는가 하는 점이었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한국 기업들은 마치 집 앞마당처럼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사업을 펼쳤습니다. 혹시 이것도 오래된 기억, DNA에 새겨진 무언가가 작용하는 건 아닐까요? 논문 더미 속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주장을 발견했습니다. 백제가 단순히 무역만 한 것이 아니라 각 담로의 왕족을 파견해 직접 통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에 군사기지를 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었죠. 아니, 어쩌면 대영 제국이 인도와 홍콩, 싱가포르를 지배했던 것과 더 유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학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국의 주류 역사학계는 이런 주장을 과대망상이라고 일축했고 중국과 일본 학자들은 한국의 국수주의적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일부 제야학자들과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지지를 보냈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논쟁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이번 주말 서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가 절호의 기회였죠. 중국, 일본, 한국의 내로라 하는 고대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항의 불빛들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이 과연 1500년 전 백제 선박들의 등불과 이어져 있는 걸까요?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국제 컨벤션홀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이미 팽팽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각국에서 온 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점검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과 노트북을 챙겨 들고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4명의 패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맨 왼쪽에는 중국 북경대학의 천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고대사 학계의 거물 중 하나였죠. 백발이 성성한 그의 표정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일본 도쿄대학의 야마가타 교수가 자리했습니다. 임나 일본 부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논문으로 일본 학계의 주목을 받은 50대 중반의 학자였죠. 그는 앞에 놓인 태블릿을 연신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한국 서울대학교의 윤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한국 고대사학계의 정통 주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손에 쥔 펜을 돌리는 모습에서 내적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재야 연구자였죠. 정식 교수직은 없었지만 백제 담로 연구로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은 인물이었습니다. 캐주얼한 재킷 차림의 그는 다른 패널들과 달리 편안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객석 뒤편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청중석은 이미 절반 이상 차 있었습니다. 대학생들부터 백발의 노교수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외국인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서양인들도 꽤 있었고 동남아시아에서 온 듯한 학자들도 보였습니다. 플랫이 터지는 소리, 종이 넘기는 바스락거림, 낮은 기침 소리가 뒤섞이며 제 심장 박동과 묘하게 겹쳤습니다. 이상하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 교수였는데 동아시아, 고대사 분야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백제의 영역과 해상활동 범위입니다. 최근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과 문헌 해석을 둘러싸고 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생산적인 학술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단상 위 4명의 패널에게 집중되었죠. 저도 숨을 고르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천 박사가 먼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백제는 분명 한반도 서남부의 지역 정권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정사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야마가타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제의 영향력이 일본 열도에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문화적 교류 차원이었을 뿐입니다. 실제 지배력을 행사한 것은 오히려 외였죠. 윤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분의 견해는 20세기 초반의 낡은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들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민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백제가 단순한 지역 정권이 아니었다는 증거 말입니다. 그가 가방에서 두꺼운 자료집을 꺼내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무대 위의 긴장감이 객석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발언을 기다렸죠. 저는 손가락에 힘을 주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 젊은 기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네요. 국가 자존심이 걸린 싸움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고대사의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역사전쟁이었죠. 마이크를 잡은 천 박사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백제는 중국 사서의 동의의 한 소국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한서와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보십시오. 백제는 마한의 작은 나라 중 하나에서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한문 원전이 떠올랐습니다. 빼곡한 한자들 사이에 백제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천 박사는 레이저 포인터로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죠. 백제는 그 나라가 작아서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정사의 기록입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1차 사료죠.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중국 측 유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청중들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죠. 이어서 야마가타 교수가 자신의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되며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반도 남부에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임나일본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4세기에서 6세기 한반도의 실제 모습입니다. 야마가타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서기의 기록에 따르면 왜가 한반도 남부를 직접 지배했습니다. 백제는 왜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이죠. 실제 주체는 왜였습니다. 순간 강당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측 청중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과 분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터무니없다고 중얼거렸고 또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본 서기 720, 관찬 특유의 정치적 서술입니다. 정치 문서의 주장을 고고학타 사서 교차 검증 없이 곧이곧대로 사실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윤 교수가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야마가타 교수님께 반대로 묻겠습니다. 무령왕릉의 묘지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속일본기에 나오는 백제계 왕족들의 계보는요? 이것들이 모두 거짓이란 말씀입니까? 윤 교수가 자신의 노트북을 열자 스크린에 무령왕릉 내부 사진이 떴습니다. 화려한 금제 장식품들과 함께 선명한 묘지석의 탁본이 확대되었죠. 그는 일어서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 묘지석에는 백제 무령왕이 영동대장군이라는 중국의 고위 관직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런 높은 자기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백제가 상당한 국력을 가진 나라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천 박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명예직일 뿐입니다. 실제 권력과는 무관한 것이죠. 중국 황제가 주변국을 회유하기 위해 던진 떡고물에 불과합니다. 이때 민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천황이 2001년 공개 기자회견에서 나의 조상은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라고 직접 밝혔을까요? 만약 백제가 왜의 속국이었다면 천황이 그런 발언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야마가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선 외교 발언이었을 뿐입니다. 말 나온 김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드리죠. 사실 일본 왕실 스스로도 그 뿌리를 한반도에서 찾는 발언을 해온 바 있습니다. 1980년대 히로히토 전 천황은 야마토국 형성에 한반도 도레인의 기여가 컸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속일본기에는 50대 칸무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직계 후손으로 기록돼 있고 그녀의 무덤과 비문도 현존합니다. 왕실 혈통이 한반도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게다가 혈통만이 아니라 문화와 기술의 전파도 뚜렷합니다. 4세기와 5세기에 걸쳐 백제 학자 왕인이 논어와 천자문을 전했고 아직기는 왜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습니다. 성왕은 불교 경전과 불상을 보냈으며 노리사치계 단양이 고 안무 같은 장인들이 건너가 일본 최초의 본격 사찰 아스카데라를 건설했습니다. 호류지, 백제관음상, 전방후원분 양식까지 일본 아스카 문화의 뿌리에는 백제 장인의 손길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이 문명을 수출했다는 주장은 스스로의 역사와 유물을 부정하는 셈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였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본 국내청이 보관하고 있는 신찬성 시록에는 일본 귀족 1182개 가문 중 324개 가문이 한반도 도레인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백제계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빠르게 타이핑하며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4명의 패널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거의 만져질 정도였죠. 윤 교수가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2담로입니다. 백제는 단순히 한반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해상을 통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이것은 약소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천 박사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22담로. 그것은 과대 해석입니다. 단순한 지방 행정구역을 국제적 네트워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학문적 왜곡입니다. 야마가타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학계의 일부는 늘 이런 식입니다. 작은 증거를 과대 포장해서 마치 대제국이었던 것처럼 주장하죠. 민준이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주도가 탐나, 대마도가 담마도, 대만이 담모라로 불렸을까요? 이 모든 지명에 담이라는 음가가 들어가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강당의 분위기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연이어 터졌고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땀에 젖은 손으로 펜을 움켜쥐었습니다. 수첩 위에 글씨가 삐뚤어지며 잉크가 번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역사적 순간을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각국의 자존심과 정체성이 걸린 치열한 전쟁터였죠. 프로젝터 화면에 무령 왕릉 묘지석이 확대되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한자의 날카로운 획 하나하나마다 1500년 전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윤 교수가 일어서서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영동대장군은 중국 남조에서 주는 최고의 무관직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백제가 단순한 조공국이 아니라 중국과 대등한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강국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황금빛 관식이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섬세한 문양과 정교한 세공 기술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윤 교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금제 관식은 백제만의 독특한 양식입니다. 중국이나 고구려, 신라와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디자인이죠. 이런 수준의 금속 공예 기술과 독창적인 예술 양식을 가진 나라를 어떻게 약소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2담로입니다. 삼국사기 백제봉기에는 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다스리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로는 단순한 지방 행정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이 직접 파견되어 통치하는 핵심 거점이었죠. 화면에 동아시아 전체 지도가 떴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상 루트가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윤 교수가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제주 탐나, 일본 대마도, 그리고 규슈 지역. 이곳들은 모두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특히 규슈에서 발견되는 전방후원분과 백제계 유물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때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새로운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중국 정사의 한문 원전이었죠. 송서 백제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백제가 요서를 차지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제서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백제가 요서와 진평 두 군을 다스렸다고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특히 중국 측 학자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천 박사가 급히 반박하려 했지만 민준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공식 역사서입니다. 중국이 스스로 인정한 기록이죠. 백제가 중국 대륙의 일부를 지배했다는 것을 중국 스스로 기록한 겁니다. 민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산둥성에서 발견된 백제 관련 유물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백제 특유의 연화문 와당, 금동제 장식품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산둥성 일대에서 발견된 백제계 유물들입니다.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가 일치하는 것이죠. 백제가 실제로 이 지역에 진출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윤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백제가 해상 루트를 통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백제는 뛰어난 조선 기술과 항해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2담로 네트워크의 비밀입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지도가 나타났죠. 민준이 레이저 포인터로 하나씩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만의 고대 명칭 담모라, 필리핀 루손섬이, 담물항,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의 담물란, 태국의 담수, 베트남의 다낭. 이 모든 지명에 담이라는 음가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지명들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이 모든 곳이 고대부터 중요한 해상 무역 거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준이 가방에서 두꺼운 책자를 꺼냈습니다. 14세기에 편찬된 도이지략이라는 해양 지리서입니다. 여기에는 싱가포르를 담마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담수항도 언급되어 있죠. 윤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백제가 단순한 무역 활동을 넘어서 체계적인 해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에 군사기지를 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백제도 담로를 통해 동아시아 해상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저는 빠르게 타이핑하며 이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년간 해운업계에서 일하며 막연히 느꼈던 그 연결고리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객석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국 측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내뱉었고 중국과 일본 측 학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천 박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죠. 저는 손가락 끝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동아시아 고대사는 완전히 다시 쓰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천 박사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군사력도 조공 체계도 없는 나라가 무슨 제국입니까? 당신들은 지금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서며 자신의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중국 정사의 조공 기록이었죠. 여기 위서와 진서의 기록을 보십시오. 백제는 372년부터 꾸준히 중국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국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신하의 나라로 인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어떻게 대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천 박사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백제가 요서를 지배했다는 주장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독입니다. 원문을 제대로 보십시오. 그가 한문 원전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야규요서는 잠시 침략했다는 뜻이지 지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약탈을 마치 영토 지배처럼 과대 해석하는 것은 학문적 사기입니다. 야마가타 교수가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일본 서기의 원문이 화면에 떴습니다. 일본 서기 신공황 후 49년조를 보십시오. 왜가 신라를 격파하고 백제와 고구려를 조공국으로 삼았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서기는 나란일로 편찬 720된 사서로 야마토 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선명합니다. 그러니 왜가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식의 문구는 편찬 배경과 목적을 감안해 판독해야 합니다. 원문 존재 자체와 정치적 서술은 구분해야죠. 객석에서 한국 측 청중들의 불만 섞인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야마가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임나 일본부를 부정하려면 다른 근거를 내놓으시죠. 일본 서기뿐만 아니라 광개토왕 비문에도 왜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를 복속시켰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광개토왕비 탁본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비석입니다. 한국 스스로가 만든 기록에도 왜의 한반도 진출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천 박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담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2담로는 백제 내부의 지방 행정구역일 뿐입니다. 이것을 국제적 네트워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망상에 가깝습니다. 그가 새로운 지도를 띄웠습니다. 백제의 실제 영역은 한반도 서남부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 기록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했다.
이것은 21세기 한국인들의 국수주의적 환상입니다. 야마가타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지명을 연구해봤습니다. 담이라는 음가가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 백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언어학적으로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성학적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그는 언어학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타이어의 담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베트남어의 단은 많다는 의미죠. 이것을 백제의 담로와 연결시키는 것은 견강부회입니다. 천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백제에게는 이런 광범위한 해상 활동을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당시 백제의 인구는 기껏해야 100만 정도였습니다. 이런 작은 나라가 어떻게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의 인구는 5천만이 넘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백제가 중국 대륙을 지배했다. 개미가 코끼리를 지배했다는 것과 같은 헛소리입니다. 야마가타가 맞장구 쳤습니다. 게다가 백제는 고구려에게도 계속 밀렸고 결국 신라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진짜 강대국이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천 박사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학계의 일부는 늘 이렇습니다. 작은 증거 하나를 잡고 무한히 확대 해석하죠. 단군이 5천년 전에 있었다. 고구려가 중앙아시아까지 지배했다. 이제는 백제가 동남아시아를 지배했다. 이런 주장들이 국제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문이 아니라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셔터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중국과 일본 측 청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 측 청중들의 표정은 어두워졌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년간 해운업계에서 일했던 제 경험이 말해주는 것이 있었죠. 무역 루트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천 박사가 무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대 해상 무역에서는 인구나 영토 크기보다 기술력과 네트워크가 더 중요했다는 점이죠.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같은 작은 나라들이 한때 세계 해상을 지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며 다음 반박을 기다렸습니다. 이 논쟁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야마가타가 목청을 돋우었습니다. 일본은 문명 수출국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수혜자였을 뿐입니다. 임나 일본부를 통해 외가 한반도 남부를 직접 통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며 흥분했습니다. 일본 서기뿐만 아니라 광개토왕비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외가 바다를 건너와 백잔과 신라를 파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비석입니다. 한국 스스로 만든 기록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강당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측 청중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옆 사람이 말렸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짚고 가죠. 광개토왕비는 탁본 보수 과정에서 글자 변형 논란이 오래됐고 학자들 사이에 해석도 갈립니다. 다수 해석은 외의 침입을 격퇴하고 고구려가 보호권을 행사했다는 맥락이지 한반도 남부 상설 지배를 뜻하지 않습니다. 윤 교수가 날카롭게 반격했습니다. 일본 왕실의 족보인 속일본기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거기에는 칸무 천황의 어머니 다카노노 니이가사가 백제 무령왕의 직계 후손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 박사가 테이블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왕실 혼인은 정치적 거래일 뿐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상하 관계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반박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본 국내청이 보관하고 있는 신찬성 시록에는 일본 귀족 1182개 가문 중 324개 가문이 한반도 도레인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백제계입니다. 야마가타가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와서 일본인이 된 것입니다. 문명의 중심은 여전히 일본이었습니다. 윤 교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마가타 교수님, 일본의 아스카 문화 자체가 백제 문화의 이식이었다는 것은 일본 학계도 인정하는 사실 아닙니까? 호류지 절의 건축 양식,
불상 제작 기법, 심지어 일본 왕실의 제사 의례까지 백제에서 유래했습니다. 천박사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백제는 한반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22담로가 동남아시아까지 퍼져 있었다. 이것은 망상입니다. 당시 백제에 그런 해굴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민준이 노트북을 조작하며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중국 북사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는 배를 타고 중국과 외를 오가며 무역했다. 그리고 주서에는 백제의 배는 크고 견고하여 먼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백제는 4세기부터 이미 뛰어난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로 중국 남조와 직접 교역했고 일본에도 조선 기술을 전수했죠. 이것이 어떻게 약소국의 모습입니까? 야마가타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강대국이 왜 660년에 나당연합군에게 그렇게 허무하게 멸망했습니까? 의자왕은 술과 여자에 빠져 나라를 망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 교수가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기록입니다. 당나라와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후 만든 왜곡된 기록이죠. 실제로 백제는 끝까지 저항했고 백제 부흥운동은 3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천박사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학자들은 늘 이렇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록은 모두 왜곡이라고 주장하죠.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당신들의 상상력입니까?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상력이 아닙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일본 규슈에서 발견되는 전방 후원분의 70%가 백제계입니다. 나라 지역의 아스카데라, 호류지 모두 백제 장인들이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 증거입니까? 야마가타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문화 교류일 뿐입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닙니다. 윤 교수가 맞받아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서기는 백제를 큰 나라, 부모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까? 일본 스스로 만든 역사서가 백제를 상국으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양측 학자들 사이에서 격한 속삭임이 오갔고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천박사가 손가락을 치켜들며 고함쳤습니다. 감정적인 선동을 멈추십시오. 이것은 학술 토론입니다. 백제가 해양 제국이었다는 증거를 대십시오. 구체적인 증거를. 야마가타도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지명 몇 개 가지고 제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두 진영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객석의 공기가 떨렸고 저는 손바닥에서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압박감이 강당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과거 논쟁이 아니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다. 누가 동아시아 문명의 주인공이었는가를 가리는 전쟁이다. 논쟁이 격해지던 그때 민준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책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일본어 서적이었죠. 잠시만요. 제가 특별한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강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이 책은 1969년 도쿄대학 출판부에서 발행된 일본사 속의 불교와 경교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토야마 마사노리, 후지야마 마사노리로도 읽히는 이라는 일본 학자입니다. 그가 책을 펼치며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에 걸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660년 백제 멸망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피난민 중 기독교인이 많았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술렁이기 시작했죠. 저는 눈을 크게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백제와 기독교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천박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기독교요? 그 시대에 한반도에 기독교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민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확히는 경교입니다.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죠. 635년에 경교가 당나라 수도 장안에 도착했다는 것은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당시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류했죠. 야마가타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백제의 해상 제국설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백제가 단순한 지역 국가였다면 어떻게 당시 최첨단 세계 종교였던 경교를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백제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개방적인 해상 국가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조작해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경교는 실크로드를 통해서만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도 전파되었죠. 페르시아 상인들이 인도양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동중국해를 통해 한반도까지 왔습니다. 윤 교수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의 22담로가 단순한 무역 거점이 아니라 문화와 종교 교류의 거점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길이 단순히 물건만 옮기는 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배가 오가면 사람이 오가고 사람이 오가면 생각과 믿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는 다시 책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일본 학자는 백제 멸망 당시 많은 기독교인이 일본으로 피난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백제 사회에 이미 상당수의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백제는 서방의 종교를 수용할 만큼 개방적인 사회였다는 증거죠. 청중석에서 한 외국인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금발의 서양인이었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온동아시아학 교수였습니다.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실제로 당시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상인들이 광저우, 천주, 양주 같은 중국 항구 도시에 거주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경교도였죠. 백제가 이들과 교역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천 박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경교 유물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중국에는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지만 한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1955년 경주 불국사에서 경교식 십자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석굴암의 일부 조각에서도 경교적 요소가 발견되었죠. 단지 불교 유적으로만 해석되어 왔을 뿐입니다. 야마가타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백제가 불교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였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까?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백제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백제가 국제적인 해상 무역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국제 무역 도시를 보면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합니다. 백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22담로를 통해 세계와 연결된 국제적인 해상 국가였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백제와 기독교라니. 이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였습니다. 20년간 해운업에 종사하면서 세계 각지의 항구를 다녔지만 항구 도시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었죠. 다양성과 개방성. 백제도 그런 나라였다는 건가요? 한 일본 측 학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 전해진 것이 단순히 불교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고대 신도 의례 중 일부는 경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요. 강당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격렬한 대립에서 학술적 호기심으로 전환되는 듯했죠. 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천 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백제가 기독교를 수용했다는 것이 백제가 해양 제국이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까?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제가 세계 종교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강대국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약소국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윤 교수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민준 연구자의 지적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백제는 불교와 도교뿐만 아니라 경교, 네스토리우스파, 동방에서 전래된 초기 기독교의 한분파까지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백제가 단순한 지역 국가가 아니라 당시 세계 문명과 교류하는 국제적 해상 국가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곧 사상의 길이었습니다. 배가 오가면 물건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움직이고 믿음이 움직이고 문명이 움직입니다. 백제의 22담론은 바로 이런 문명 교류의 대동맥이었던 것입니다. 천 박사가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경교가 전파되었다고 해서 백제가 해양 제국이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중석에서 또 다른 손이 올라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듯한 학자였는데 인도네시아 대학의 해양사 교수였습니다. 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고대 기록에는 북방에서 온 상인들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특히 담물란이라는 지명이 있는 보르네오 지역의 전설에는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과 신앙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국 상인으로만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백제의 담로 네트워크가 실제했다면 이북방 상인들이 백제인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백제, 경교 그리고 동남아시아 해상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실제로 7세기 당나라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를 보면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불교와 함께 다른 종교들도 전파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경교도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제가 이런 국제적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잇는 중개자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연결하는 해상 네트워크의 허브였던 것이죠. 야마가타가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기록이 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서에도 일본 기록에도 백제의 동남아 진출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제의 독자적인 해상 활동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나라 시대의 쇼소인 보물 창고에는 동남아시아산 향료와 약재가 대량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일본까지 왔을까요? 직접 무역? 아닙니다. 중개자가 있었던 것이죠. 윤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중개자가 바로 백제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백제는 4세기부터 7세기까지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22담론은 오늘날로 치면 미국의 글로벌 군사기지, 네트워크나 대영 제국의 해상 거점들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천 박사가 비웃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하다니 그것은 너무 과장된 비유 아닙니까? 하지만 윤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왜 과장입니까? 포르투갈은 인구 100만의 작은 나라였지만 전 세계의 해상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고요. 중요한 것은 인구나 영토 크기가 아니라 해상 기술과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이 순간 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20년간 해운업에 종사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물류의 핵심은 거점입니다. 전략적 위치의 거점을 확보한 자가 해상을 지배합니다. 싱가포르가 작은 도시국가지만 동남아 물류의 중심인 것처럼 말입니다. 한대만 측 학자가 조심스럽게 발언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아시아 고대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중국 중심의 조공 체제가 아니라 다중심적 해상 네트워크였다는 것인가요? 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백제, 신라, 고구려, 외 그리고 중국 남조가 각자의 해상 네트워크를 가지고 경쟁하고 협력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백제가 가장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민준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불교만이 아니라 경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같은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전파되었습니다. 백제는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이 모든 문명을 수용하고 재창조하여 전파한 문명의 용광로였던 것입니다. 저는 수첩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백제 이콜 고대 동아시아의 문명 교류 허브. 항구의 경적 소리가 제 기억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부산항, 싱가포르항, 홍콩항. 제가 다녔던 그 모든 항구들이 이미 1500년 전 백제의 담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들이 연속적으로 떴습니다. 규슈 지역의 고분 분포도, 담로 지명이 표시된 동아시아 전체 지도, 그리고 일본 서기에 기록된 백제계 왕족들의 족보가 교차하며 나타났습니다. 윤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규슈 지역의 전방후원분 분포도입니다. 총 482기 중 338기, 즉 70%가 백제계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니라 백제인들의 대규모 이주와 정착을 의미합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일본 서기의 한 구절이 확대되었습니다. 천지천왕 즉위전조를 보십시오. 백제는 바다 건너 서쪽의 큰 나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큰 나라, 대국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일본 스스로 백제를 대국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민준이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22담로의 구체적인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태평양과 인도양이 포함된 거대한 지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붉은 점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탐나, 일본 스시마의 원명인 담마도, 규슈 북부의 담나국. 민준이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만입니다. 대만의 고대 명칭은 담모라였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포르모사라고 부르기 훨씬 전부터 이미 담모라였죠. 그는 계속해서 동남아시아로 포인터를 옮겼습니다. 필리핀 루손섬 북서쪽의 담무랑,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의 담물란, 태국의 담수국, 베트남의 다낭. 모두 담이라는 음가를 공유합니다. 윤 교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계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의 흔적입니다. 축소할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증거입니다. 민준이 새로운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14세기 중국의 해양지리서 도이지략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싱가포르가 담마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중부의 아로국에도 담수항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는 잠시 멈추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22담로 네트워크가 무엇과 닮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미국의 글로벌 군사기지 네트워크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800여 개의 기지를 통해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듯 백제도 22담로를 통해 동아시아 해상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윤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혹은 대항해 시대 영국의 해상 거점들과도 유사합니다. 지브롤터, 몰타, 수에즈, 아덴, 봄베이, 콜롬보, 싱가포르, 홍콩. 영국이 이 거점들로 7개 바다를 지배했듯 백제도 담로로 동아시아 해상을 지배했습니다. 민준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나라시대 쇼소인 보물창고의 물품 목록입니다. 여기에는 동남아시아산 침향, 백단향, 용내향 등이 대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일본까지 왔을까요? 그는 무역 루트를 보여주는 지도를 띄웠습니다. 직항로가 없던 시대입니다. 반드시 중간 기착지가 필요했죠. 그 중간 기착지가 바로 백제의 담로였습니다. 백제 상인들이 동남아에서 향료를 구입하고 이를 중국과 일본에 판매했던 것입니다. 청중석에서 한 태국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나라 아유타야 왕조 기록에도 북방 상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철제 농기구와 직물이 매우 우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백제 상인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